쓸모와 일본의 확진자 수가 드디어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NHK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18일 일본에서 584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1,145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확진자 수는 18일 0시 기준 한국의 누적 확진자 수 1,653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일본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명 이상 늘며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한국은 최근 이틀간 10명대로 떨어지며 크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제야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안정을 찾고 있을 때 일본은 2달 동안 뭘 하고 있었냐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의식한 소규모 검사와 뒤늦은 긴급사태 선언은 치명적이었으며 부실한 마스크 배포 등으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본은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국내에서 일고 있지만 사실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도쿄도 의사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쿄도 의사회 오자키 회장은 현재 일본 내 70에서 80%는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최근 일본 언론과 국민들에게서 보건소 관계자가 일부러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거절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검사를 한다고 해도 입원시킬 병원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보건소의 기능은 이미 마비가 되었고 검사 의뢰가 쇄도해도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미 과거 감염병 사태를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된 한국과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다르다고 시인했습니다. 뒤늦게 일본은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대규모 진단검사, 앱 등을 만들어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드라이브스루를 한국처럼 시행한다고 했지만 일본의 한 방송에 어설프게 따라하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차를 몰고 와서 차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차에서 내려 검사 텐트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아서 검체를 채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사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방호복도 입지 않고 있었으며 감염의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가 부실해 보였습니다. 또한 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면봉도 한국은 얇은 의료용 플라스틱 면봉을 쓰지만 일본은 굵은 나무 면봉으로 채취했습니다. 현재 한국산 의료용 면봉은 전 세계에서 품귀 현상으로 구하기 힘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무증상자는커녕 증상이 있어도 숨을 못 쉴 정도로 악화돼야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 마주한 일본 국민들의 비명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미국 ABC 뉴스를 보고서 충격에 휩싸였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각과 후각을 잃은 지 벌써 2주가 되었다. 후유증으로 평생 낫지 않을 수도 있다고 ABC 뉴스가 보도했다. 울어버렸다. 아직까지 놀러가는 사람, 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진심으로 그만둬두세요. 저는 20대 초반입니다. 평생 미각과 후각이 돌아오지 않는 공포를 상상할 수 없나요? 한 일본의 간호사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기저귀를 차고 감염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방호복이 귀에서 벗을 수 없습니다. 배설은 기저귀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참혹한 일본의 상황에 일본인들은 좌절하고 있지만 SNS에 올라온 하나의 글은 이 상황과 비교되며 큰 부러움을 주었습니다. 일본에서 10년 동안 살다 온 한 한국인이 한국에 입국해서 검사를 받고 격리되는 절차를 상세하게 올린 글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비행기에서 검역에 필요한 시트 2장을 작성하고 공항에 도착해 검역소로 이동해 체온을 재고 3단계 면담을 했습니다. 자가진단 어플로 확인하고 한 칸씩 구분된 컨테이너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 후 새로운 마스크를 받았습니다. 이후 6시간 동안 호텔에 머무르고 저녁과 조식을 제공받았는데 검사를 포함해 전부 무료로 이루어졌습니다. 검사가 양성이면 병원 등의 시설로 가고 음성이면 보건소로 가서 질문을 받고 시트를 작성하며 구급차가 집까지 보내줍니다. 이후 2주간 바깥에 나가면 안되고 2개의 어플로 컨디션을 보고합니다. 보건소에 자가격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고하면 집으로 마스크와 체온계, 알코올 세정제, 먹거리가 든 박스가 배송됩니다. 이 글을 본 일본 네티즌들은 탄식하며 이런 댓글들을 남겼습니다. 한국에 살고 싶다. 역시 선진국. 진짜 완벽 그 자체. 골판지 침대와는 메울 수 없는 격차가. 한국 정부의 대책은 멋진 것 같아요. 일본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일본도 이번에 대시패에서 배우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자존심과 변명은 제쳐두고 현실에서 눈을 돌리는 인간에게 내일은 없으니까요. 일본 네티즌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대응을 보며 아베 정권에 대한 분노와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은 지금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확진자는 18일 현재 70만 명을 넘어섰고 희생자는 37,93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증가폭은 지난 10일 35,1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만에서 3만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최악의 확산세는 지나고 있지만 아직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약 없는 봉쇄 조치는 지금 미국을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봉쇄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반발하는 항의 시위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감염병 사태로 인한 대규모 실직 사태가 계속되어 4주간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2,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미국 총 취업자 1억 5,500만 명의 14%에 해당했습니다. 감염병 때문에 직장을 잃은 미국 시민들은 분노하며 이제 강력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주말을 맞아 미 곳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기업체 상점 폐쇄 등에 항의하는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고 지난 18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리오펠 메릴랜드라는 단체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가짜 추모식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메릴랜드가 생명을 잃었다며 이를 애도하는 형태의 시위를 한 것입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지머스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5월 1일로 잡힌 재가동 일자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15일 자택 대피령이 연장된 미시간주에서는 주도 랜싱에서 수천 명이 차량을 몰고 나와 경적을 울리며 봉쇄를 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6일에는 버지니아 주지사 관저앞 광장에서 주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는 피크닉 시위를 벌이며 경제활동 재개를 촉구했고, 캘리포니아주 해변 도시 헌팅턴 비치에서도 17일 수백 명이 차를 탄 채 행진하며 경제활동의 재가동을 요구했습니다. 한때 트럼프를 강하게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이 같은 시위에 합류하며 이런 구호들을 내걸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공산주의다. 나는 평화로운 노예가 되느니 위험한 자유를 택하겠다. 우리 시민들에게서 손을 떼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바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경제의 건강과 기능도 보존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활동 없이 시민의 건강도 지킬 수 없다. 트럼프는 미국 경제활동을 정상화하는 3단계 계획을 공개하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시행 시기는 개별주의 주지사들에게 맡겼습니다. 이에 플로리다 주지사가 제일 먼저 18일 다시 일부 해수욕장 재개장을 허용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잭슨빌 해수욕장이 개장한 지 26분 만에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미국인들도 이 광경에 놀라며 SNS에서는 플로리다 멍청이들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비난의 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2만 4천 명의 확진자와 700명의 주민들이 생명을 잃어 피해가 큰 지역임에도 이 같은 상황은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한 미국인은 SNS에 일광욕을 조금 즐겼으니 당신의 장례식장에서 당신은 건강하게 보이겠다고 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서야 확산세가 조금 멈춘 미국이 섣불리 규제를 푼다면 앞으로 또다시 초토화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런 끔찍한 사태는 여태껏 겪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보통 끔찍하다는 표현은 흔히 테러블이나 호러블을 쓰지만 지금은 게스틀리라는 무시무시한 소름 끼치는 의미의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까지 소름이 끼친다고 표현하는 것은 미국 같은 나라의 마스크는 물론 방호복 등 개인 보호장비와 인공호흡기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 병원의 간호사들이 마스크를 달라고 시위를 할 정도이고, 한 의사는 N95 마스크를 겨우 받았는데 한 장으로 사흘씩 버텨야 하니 테이프를 사용해 얼굴에 붙여서 쓴다고 했습니다. 개인 보호장비와 안면보호대도 부족해서 심지어 병원이 오히려 세균 배양 접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 위치한 마운트 시나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의 말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를 받고 자신도 걸린 것 같다며 내 가족을 다 감염시킬지 모른다고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간호사들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에서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피해가 가장 큰 남부의 루이지애나주 같은 곳에서 총과 탄환 구매가 폭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봉쇄령에 대한 극도의 불만이 쌓이면 어떤 형태로 터질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수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의 수필가 콜린 마샬은 지난 14일자 뉴요커지에 놀라운 글을 기고했습니다. 나는 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냐는 질문을 받으면 종종 제1세계에 살고 싶어라고 답했다. 반은 농담이지만 최근 미국 사태를 보면 점점 낙담 속에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국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하철 시스템과 그의 주요 인프라 시설, 일상의 편의를 위한 소소한 배려들이 고향에 돌아갈 생각이 안 나게 했다.
불과 몇 주 전 미국의 친구들, 가족들, 심지어 편집자들로부터 한국의 감염병 확산에 관련한 주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미국이 더 안전할 거라고 믿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지금의 미국 상황은 그런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 지난 10년 넘게 한국은 모든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맹렬한 모습을 보여줬다. 지구촌 곳곳을 점령한 K-POP,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연결망, 오스카를 휩쓰는 영화의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후진국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한 한국인 친구는 이를 내게 국민적 열등감으로 설명한 적이 있다. 여러 다양한 원인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20세기 초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진 일제 식민 통치의 유산으로 보기도 한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한 마이크 브리는 그의 책 한국인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선동이 한국인들로 하여금 후진성이 자연스러운 열등함의 결과라고 믿게 했다고 쓰고 있다. 동시에 그는 일본 식민 지배자들이 한국인들을 강제로 전기와 전화, 기차가 있는 문명화된 세상으로 이끌어 식민 지배를 의식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한다. 콜린 마샬은 한국이 스스로를 선진국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일본의 부정적인 선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을 이미 놀라운 선진국이라 부르며 한국을 제1세계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은 거의 유일하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방역에 성공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국가들에게 진단키트 의료물품을 수출하며 방역 노하우를 전수하고 어려운 나라들을 돕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6.25 이후 가난과 아픔을 이겨냈고 70년 동안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내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마 그동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우리 국민들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일본이 인도네시아에게 뒤통수를 세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도 또 맞았고 조만간 미국에서도 된통 맞을 예정이랍니다. 갈수록 태산 같은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모든 일을 감시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 체제에 있어서도 인도네시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어떤 일을 하는지와 추진 상황을 항상 스토킹하며 뉴스로 보도합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스텔스형 전투기 개발 협력과 잠수함 수출에 대해 항상 고춧가루를 뿌리는 보도를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난처한 입장에 놓이는 것을 좋아하다가 최근 일본이 인도네시아에게 버림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을 쉽게 생각하는 인도네시아에게 된통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일본의 잘못도 크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사업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보도해온 일본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국이 개발하는 전투기의 성능이 형편없어서 인도네시아가 실망하고 있다 라는 보도를 확산시켜왔습니다. 스텔스 기능도 빈약하고 겨우 공대공 미사일 정도만 장착 가능하며 A사 레이더 장비도 이제 겨우 개발 중이다 라는 식으로 폄하하는 소식을 계속 내보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참여하지 않으면 동남아를 중심으로 먼저 판매를 하려는 계획이 틀어질 것이고 결국 한국 내에서만 사용하는 구식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비아냥되어 왔습니다. 이런 소식은 인도네시아의 잘못된 선택과 계약 위반에서 흘러나온 것은 맞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자금 부족으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 분담금을 납부할 수가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프랑스 전투기 48대를 구매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뿐 아니라 잠수함까지 구매 희망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배후 조선과 추진 중인 잠수함 사업까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결국 인도네시아의 이런 수작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고 독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공개된 시제품에 의하면 스텔스 기능은 유럽의 유로파이터나 라팔의 스텔스 성능보다 더 우수하며 A사 레이더까지 탑재되어 있는 날렵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는 4월에 공개 행사를 통해 첫 선을 보이고 곧이어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속썩이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기술 분담금 1조 5천억 원은 정부와 개발업체가 일정 비율로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독자 모델인 스텔스 전투기는 기술력으로 새로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직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은 이제 한국을 따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한국보다 몇 년 늦어지더라도 잘 만들어 보겠다면서 로키드 마틴 등과 협력 개발을 하기로 하고 17조 원의 예산을 이번에 책정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일본의 태도를 보면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개발 능력도 이미 바닥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물먹이는 듯한 모습을 즐기던 일본에게 최악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일본의 뒤통수를 세게 때려버린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현재 중국 기업과의 합작으로 수도 자카르타와 대도시 반둥을 잇는 길이 140km의 고속철도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경쟁했으나 최종 중국이 낙찰한 사업입니다. 현재 일본은 자카르타와 수라야바 간을 연결하는 길이 720km의 고속철도 계획에 인도네시아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인도네시아의 요구에 의해 일본 국제협력기구가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일 갑자기 인도네시아 정부 투자조정청이 중국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2015년에도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인 반둥까지의 고속철도 계획에서 갑자기 입찰을 백지화하고 재정적 부담을 요구한다는 중국 안을 채택한 악몽이 있습니다. 결국 동남아 최초의 고속철도 사업이 좌초되면서 일본 측에게는 큰 상처와 불신으로 남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갑자기 중국 측의 재정적 부담을 요구하면서 1차 프로젝트와 연결해서 동시에 추진하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제안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번 2차 프로젝트는 기존 철도 재래선을 고속철도용으로 궤도 간격과 선로폭을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일본이 우위라고 자신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도네시아의 요청을 왕이 외교부장과 시진핑까지 협의가 되었다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재정적인 면에서 국제적인 투자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의향까지 물어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결국 1차 프로젝트처럼 인도네시아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충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일본에게 대만이 연타석으로 펀치를 날립니다. 1월 20일에는 대만에서 충격적인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대만에 수출하려던 신칸센 고속철도 신규 차량 구입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1997년 일본 연합이 낙찰받은 1차 프로젝트 이후 2019년 2월에 발표한 2차 프로젝트가 대만의 결정으로 갑자기 도입 거부 결정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일본에서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차량의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이 단독 입찰한 가격은 12량 8편성에 총액이 869억엔, 약 9,260억 원이며 편당 가격으로는 108억 5천만엔, 약 1,156억 원에 달하는 가격이라는 거죠. 이는 2012년 구입한 편당 45억 9천만엔, 약 489억 원의 2배 이상의 고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과 가격 협상을 계속 해왔던 대만은 이런 배짱 장사에 크게 분노를 하고 완전 유찰을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대만은 이제 유럽 등 제3국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대만의 고속철도 관계자는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했다. 기차 가격이 아니라 항공기의 가격이다. 라며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나서기까지 해서 재협상마저 어려워진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급변한 것에 대해 일본에서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도입 거부가 발표된 후에 대만 고속철도 관계자들의 분노도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차량은 일본에서는 한 편당 16억 대만 달러, 약 60억엔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대만에만 오면 이렇게 가격이 튀어오르는 것이냐? 일본은 기본적인 상도덕이 없다.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도 않다. 라며 회복 불가능한 불신까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던 텍사스 신칸센도 우울한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로 일본의 우세로 확정이 되어야 했으나 미국 암트랙을 지지하던 바이든의 당선으로 갑자기 물 건너가는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만 쳐다보며 비아냥대다가 인도네시아와 대만에게 연타석으로 버림받았습니다. 이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일본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철들까요?